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장관님. 네. 아까 이야기 하다가 말았습니다. 예. 네. 장관님께서 이제 마음대로 질문하시고, 저도 대답을 좀 짧게 하면서, 너무 길면은 시청자들도 잘 안 보니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물어보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이 탄핵 과정,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인용,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인데, 지금 국민들은 대법원에서 저는 8월 29일 날,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파기환송의 형식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사실은 우리 이 파기환송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여러 법률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니까 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 기자가 보시기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쉽게 말하면 대법원은 2심 판결, 그러니까 2심 판결이 이제 대통령 사건의 2심 판결은 김문석 재판장의 2심 판결입니다. 그렇죠. 그 2심 판결.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2심 판결, 정형식 부장판사의 2심 판결. 이 두 개를 놓고, 김문석 판사의 그 판결이 맞다. 그리고 정형식 부장의 판사 판결이 맞다. 그래 보면 됩니다. 그래 되면은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대법원에서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안 할 거니까, 그리고 김문석 판사가 한 대로 징역 25년에 벌금 200. 그래 하면 되는데, 다시 해라예요. 물론, 대통령 사건은 그냥 이제 선고 과정에서 판결을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모아서 했으니까 그걸 바로 잡으라 했지만은, 대통령 사건하고 그 뇌물 사건, 그런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 진실이 드러나면은, 그래 되면은 이건 직권 파기가 됩니다. 대통령 사건도 마찬가지로 뇌물 부분이 파기가 되고, 그 우리 국민들 일반적으로 또 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형사 재판에 한 것이 범죄 혐의를 18개로 그 당시에 정했지 않습니까? 직권 남용, 강요죄, 강요 미수죄 등등인데 건수로 봐서는 일단 18건이 되는데 이 가운데서 혹시 몇 개는 유죄, 몇 개는 무죄라고 이렇게 혹시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복잡하죠. 쉽게 말해 대통령께 적용한 범죄 혐의는 18가지지만은 적용한 법률은 5개예요. 5개. 그렇죠. 직권 남용, 강요 미수,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그 다음에 뇌물이에요. 요 딱 5개입니다. 요 5개인데 지금 이제 직권 남용 부분은 대법원이 지금 판단을 못 내리고 있고, 강요는 무죄다. 강요는 무죄. 강요는 완전 무죄 다 났고. 강요 미수도 강요에 재단에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 현재 동차 KD 코퍼레이션에 납품을 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죄가 된 거죠. 그건 다 무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 무죄가 됐고. 그런 것들 무죄가 된 것이 상당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러면 그것을 그 당시에 직권 남용 강요죄로 탄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죄가 대부분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착오가 있는데, 대법원이 강요죄에 대해서는 그런 무죄라고 확실히 했는데, 지금 문제가 직권 남용이에요.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 유죄다, 무죄다 하면 되는데, 판단 안 해버렸습니다. 안 해버린 거죠. 판단을. 그리고 직권 남용 부분은 바로 블랙리스트 사건, 김기춘 실장 사건, 그가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판단을 못 내린 거고, 그래서 직권 남용하고 강요가 무죄가 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탄핵 결정한 결정물이 3가지예요. 딱 요건이 3개. 하나가 뭐냐? 공익실현 의무 위반. 공익실현 의무 위반은 뭐냐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기업들 하여금 18개 기업들 하여금 돈 내놔라. 공익실현 의무 위반. 그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그 방금 이야기하신, KD 코퍼레이션에다가, 공사 지원해주라. 현대자동차에서. 그런 것들이 다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유가 3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 이게 이제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은 비밀을 음수해야 된다는 거, 정호성 문건 보내고 말이죠. 그때 보면은 재판장이 있는데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 헌법수호 의지라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종창 기자가 대한민국 국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 우리 시중에서 많이 이렇게 놀림감이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공여의 관심법으로 재판했나? 그러니까
자, 헌법소 이지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죠? 우리나라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문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인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읽어보면은 아주 법리적으로 단단합니다. 예, 명확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읽어보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뭐 헌법소의 의지가 없다? 아, 참. 그거는 탄핵 사유가 안 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그 탄핵 사유인데, 예. 그 재임 중에 뭐 이렇게 소출을 받지 않는 그런. 그래서 제가 허위 공문서다, 그거는. 자의적으로. 예, 예. 그 부분이, 저도 그렇고, 제가 뭐 그 당시에 강요를 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 것이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제3자 뇌물수수죄,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심부름 시키는 최서원의 딸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한테 말은 어쨌든 삼성전자 소리고, 뭐 빌려주던지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기 지인이 이렇게 받았는 거를 대통령에게 책임져오는 이런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번 대법원의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이제 대법원 그 판결, 그게 40분 동안 국민들한테 생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들으면서, 와, 말 3마리가 뇌물이야? 그러니까. 그럼 뭐, 말 3마리 주고, 야, 삼성의 그 경영권, 이재용이가, 그 몇백조 되는 거, 와, 전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승마 뇌물의 처음부터 봐야 돼요. 승마 뇌물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해가 경영권 승계까지 쭉 이어지는 이건데, 그래, 제일 뒤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냐? 이게 상주승마예요. 상주승마에 뭐 정유라가 2등 하니까 뭐 최소원이가 승마협회 조사를 지시하고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다든지 이런 거. 이래가 촥 노는데 이게 처음부터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제가 법정에 청구하면서 저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듣고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소사실의 대전제 조건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을 기초로 한 말, 그건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그리고 뇌물이 되면은 코아스포츠는 회사에 간 돈도 뇌물이 되고 말값도 뇌물이고 말 운반 차량도 뇌물이고 보험료도 뇌물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 보세요. 자, 말은 뇌물이고 소위 말차는 뇌물이 아니고 보험료도 뇌물이 아니고 이런 판단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게 왜 잘못됐냐면 이재용 부회장 이 승마 뇌물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에요. 그때 삼성에서 변호사들이 제대로 사실관계를 파헤쳐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뭐 그냥 대통령한테 당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 피해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2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내가 감옥을 오래 있다 하더라도 진실을 밝혀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부터가 진실을 밝히면서 이게 바꿔졌는데 그럼 결국 논리 지금까지 제출한 게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게 진짜입니다. 이건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 그 작업이 힘들지만은 파기환송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거를 삼성의 변호사들이 바로 잡으면은 그럼 뇌물 자체가 이제 무죄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뭐 그런 구체적으로 법적 분쟁이 있는 거는 뭐 조금 더 이렇게 아니 근데 진짜 해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보기에도 아니 제3자 내 지인이 뭘 받았는데 나를 처벌한다? 내하고 친한 사람은 뭐든지 받으면 안 된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질문을 많이 해요. 저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이 내하고 친한 사람의 뭐 자제가 뭘 했는데 그건 내보고 처벌하는 그 구조는 이거는 아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대한민국의 법률가들, 특히 서초동의 그 법률가들이 사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굉장히 주시를 했습니다. 왜 주시를 했냐? 뇌물죄하고 제3자 뇌물죄. 그렇죠. 이걸 구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을 어떻게 할까? 이래 봤는데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다시 재판하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데 아니 우리 지인들도 그래 뭐 실컷 가서 있다 파기환송할 것도 없이 지금까지 뭐 했냐라고. 그렇죠. 그리고 오래 끌다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요번에 대법원 것은 안 나오지만은 사실은 박영수 특검하고 이 윤석열 특검팀장이 대통령 뇌물을 엄청나게 걸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뇌물이 204억입니다. 204억이고 말값은 사실 따지면 76억이에요. 그리고 영재센터,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그 16억이란 말입니다. 그럼 204억이 뭐냐? 삼성그룹에서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출연금 204억.
이것도 뇌물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죄가 됐습니다. 됐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1심 김세윤 재판장이 어쨌거나 그 세 가지 중에 204억, 76억, 16억 중에서 204억을 무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건 완전 무죄가 되어버렸거든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1심 재판부도 특검 주장도 이거 틀렸다. 그러나 나머지도 다 틀렸는데 틀렸다 하기에는 그러니까. 예 부담이 되니까 묵시적 청탁이 나오고. 그런데 국민들은 어쨌든 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아니 대통령이 돈 한 푼도 안 받았다는데 그러니까 1심에서는 24억에 24년에 180억 2심에는 또 그 25년에 200억 돈 받은 건 없다는데 하는 것에 대한 그럼 내용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말 3마리를 그것도 뭐 다 준 거로 아는데 그것도 아니고 최순실의 딸이 뭐 이렇게 훈련하는데 좀 받았다. 그것도 뭐 여러 사람이 또 같이 훈련하는데 뭐 썼다 오고 가고 뭐 말 수송하는데 비용도 들고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부분 말 3마리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다. 이게 맞느냐? 이렇게 질문해서 저도 참 당혹스러워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핵심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말 요거만 갖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더 관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맞느냐는 걸로. 그렇죠. 아마 이 판결문은 어차피 뭐 역사적으로 남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게 기가 잘 노릇이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걱정이 많이 되면서 정말 재판을 제대로 해야 된다. 13명의 대법관 중에서 4명의 대법관. 그 조희대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4명은 소수의견을 낸 거죠. 반대를 낸 거죠. 이분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재판하라예요. 안 그러면은 뭔가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까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8명이 전원이 찬성해버렸고. 지금 대법원 판결에서는 4명이 반대 의견, 소수 의견을 냈는데 이게 잘 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4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름 아세요? 한 분이 이제 조희대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이 우리나라에서 뇌물하고 제3자 뇌물 부분에 대해서 최고로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원 대법관. 그 다음에 박상옥 대법관. 그리고 또 한 분이 갑자기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 4분의 대법관들이 있어서 그나마 파기환송도 되고 뭐 이런. 그렇죠. 결론을 결국 대법원이 결론을 못 내리고 다시 하십시오. 근데 이 국민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굉장히 어설프게 생각하고 또 상당 부분 사람들이 이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또는 수감 과정에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요. 물론 재판 과정에 방청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안 한 분도 많은데 근데 그 당시에 언론이 허위 보도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3월 30일 날 수감될 때 뭐 구치소 앞에서 뭐 대성 통곡했다. 감방물 앞에서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려고 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옆에 있는 수용자들이 다 들었다. 대통령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 어느 방송에 나왔죠? TV였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것도 다 써놨어요. 저도 그걸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허위 보도를 해도 우리 국민들이 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TV조선이 그걸 보도를 하니까 전 언론이 다 따라가가지고 아니 대통령이 감방문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버티다가 울고 했다. 전혀 아닙니다. 저는 재판 현장에서 법정에서 제가 참고를 하면서 많이 그런 걸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이 앞에 앉아서 주로 뭐 이렇게 변론을 하고 곧 이쪽에 대통령이 앉아 계시다 가끔씩 눈을 감고 계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조금 몸을 움직이고 한데 그 다음날 보도에 보면 대통령이 이 엄숙한 재판 받는데도 쫄았다. 잡담을 뭘 했다. 이렇게 언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법정 보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책에 써놨지만은 대통령께서 재판 받으실 때도 그러니까 법정에 탁 들어오면 웬만한 피고인들 들어오자마자 일단 막 재판부에 절부터 합니다. 절부터 잘 봐주십시오 하는데 대통령 딱 앞만 쳐다보고 들어와가 자기 자리에 딱 피고인석에 앉을 때 그때 재판부를 향해서 절을 하고 목례를 하고 그리고 앉거든요. 그러면 재판부에서도 같이 목례를 하고 그런데 굉장히 엄숙하고 또 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차분하게 진행이 됐는데 물론 보도는 전혀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하루에 뭐 8시간 어떤 데 10시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방청하는 저도 정말 막 온몸이 쑤시고 졸리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꼿꼿하게 앉아 계시는 걸 보고 내가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말이지
2등석을 타고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데도 한 번도 안 움직이는 걸 봤다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보통 사람 아닌 걸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정말, 엄중하게 했는데 10월 16일 날 완전히 이 재판을 거부한 상황이 생겼어요. 저도 그날 또 마지막까지 있었는데, 참 그때 생각한 장면이 지금도 생각하면은, 이 어떤 이런 정치적인 재판은 나로 이렇게 종지부를 찍게 해달라고 하고,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인이나, 공직자들의 더 이상, 이 선처를 베풀어 달라. 그런 말씀 하는 게 참 감명 깊고, 특히 그날 왜, 어떤 여성분이 통곡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이런 식으로 재판하면 되는 거냐라고 항의하니까 김세윤 재판장이 이러서라 하고 경고를 주니까 재판장님, 저를 사형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잖아요. 그 책에도 좀 나오는데 저는 그 당시에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정말 저는 용기 있는 여성분도 있구나. 또 이것은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런 일주일에 4번 월화 목금을 재판하는 것이 정말 우리 최명성 변호사는 재판 형식을 빌린 재판 고문이라고 해놨어요. 그렇죠. 나는 그 일주일에 4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기가 막혔는데 그때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 잠깐 휴정할 때 막 호소연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내란 의무제 등으로 이렇게 받을 때 일주일에 한 번 받았다. 재판 받을 때. 그때 김 대통령은 51살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66세시다. 70노인을 일주일에 4번 하는 이게 정상이냐? 하고 막 고함을 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나라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하고까지 하는 걸. 그러니까. 듣고, 지금 검찰개혁,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의 인권이에요. 인권 존중이에요. 인권 존중하려면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재판도 불구속 재판을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확정이 되면은, 1심, 2심, 3심에 제가 확정이 되면, 그러면은 감옥에 가가, 내가 지은 죄만큼 죄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 드라마들 보세요. 그렇죠. 미국 드라마는 전부 다 법정에 말입니다. 딱 사복 입고 나서고, 형이 확정되면은 수용자복을 바꿔 입는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세요. 검찰이 왜 힘이 있습니까? 구속권이 있거든요. 너 감옥 집어넣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걸 막아야 돼요. 미국 드라마 말씀 잘 하시는데, 저도 그 미국 드라마 가운데서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정치 드라마를 조금 봤어요. 근데 보면 그거 가운데 아주 탄핵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탄핵을 함에 있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개인 프레지던트와 대통령직 프레지던시 대통령과 대통령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대통령직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참 제가 감명 깊게 들었는데 우리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대통령도 저 판결에서 대통령도 처벌을 받아야죠. 법대로 해야 되는데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완전히 저렇게 광란적으로 몰아가서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음 대통령도 반드시 저런 길을 갈 수 있겠다. 다음 대통령이 저런 불행한 것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는 대통령과 대통령직, 프레지던트와 프레지던시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하고 프레지던시, 대통령직을 존중해주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은 인민재판식으로 언론 보도가 사실에 기여하지 않은 우리가 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미국 재판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증거예요. 에비던스.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증명이에요. 증거가 증명이 돼야 그 죄가 되는데, 우리는 신문 기사, 그것도 허위 기사를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 판사라도 기록을 보고, 기록 속의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분위기에. 그런데 어차피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 대통령 박 대통령 임기 이제 4년이 지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탄핵 분위기도 있고 또 혐의가 이렇게 언론에 온통 그러니까 그렇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국민들한테 나쁘게 각인되어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2년 3년 지나고 이렇게 하나씩 밝혀지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지만은 이미 상당 부분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 부분을 바꾸기 어렵단 말이야. 나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마 이제 정권 후반기로 가면은 많은 언론에서 그야말로 대통령을 비난하는 보도가 많이 나올 거예요. 한 건 터지면 그때부터는 집중적으로 할 텐데, 그런 사태를 또 막기 위해서 언론은 진실 보도, 기자는 정확한 기자 정신 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차분하게 법과
규정에 또 헌법 정신에 맞게 하는 그리고 그리고 대통령 사건이 이제 끝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기록을 지금 남기고 있고 그리고 최명성 변호사도 지금 기록을 남겼고 있고. 또 이경재 변호사도 417호 법정회가 지금 책이 나와 있고 이게 많은 분들이 기록을 남겨가지고 우리 후손들이라도 아니 그 당시에 아니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됐는데 우리 선조들 뭐 했느냐 그 당시에 저항도 못하고 저항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되고 그래 저는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통해서라도 국민들한테 이제 진실을 알려주는 그리고 그 진실을 알려주는 작업의 시작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묵묵히 참고 말입니다.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제 진실에 눈을 떠야죠. 예, 정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정말 이게 기록이 하나도 보태거나 뺨이 없이 그렇죠. 있는 그대로를 잘 기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좀 픽셔널해서 독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뭐 이렇게 했을 필요도 없고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문서가 되니까 잘 기록되고 법정 정언부터 시작해서 판결문까지가 아마 굉장히 많은 그게 교과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이권에서는 제일 먼저 쓸 게 사실은 미래재단입니다. 네. 그리고 미래재단이 모든 이 사태 시작입니다. 예, 미래재단. 그럼 미래재단 하면 뭐 리거창 중국 총리 갑자기 왔을 때 뭐 한중간에 MOU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미래재단은 대통령과 전혀 무관합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문화융성, 그 의미하고 이 미래재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안종범이 얼마나 장난을 쳤는지, 그리고 그 장난을 이용한 게 차은택이가 얼마나 이용했는지, 그거부터 제가 바로 이건에서 바로 다 쓰면서 그리고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내놓은 게 그게 소위 말해가 사무소입니다. 청와대의 한 행정관이 그냥 안종범 지시대로 하나 이런 만드는 거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된 거 그게 증거인 양 지금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부터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승마 그러면서 제가 그것도 바로 잡고 말입니다. 근데 저도 제 지인도 친한 사람도 대부분이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상 말을 줬겠느냐 줬다고 하고 있고 공짜로 왜 줬겠냐 뇌물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니까 소유도 삼성 끄고 지금 뭐 처분도 삼성이다 해버리고 뭐 잠시 이렇게 운영하도록 했다 그 비용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뇌물이냐 또는 뭐 그런 건데 어쨌든 뭐 법률 용어로 뭐 공동 정범이네 경제 공동체니 또는 뭡니까 공동 지갑이니 뭐 참. 그럼 지금 보세요. 지금 조국하고 지금 쉽게 말해서 조국 지금 부인하고 그거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묵시적 청탁 이런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법치국가에서 이런 손에 잡히지 않고 규정에 없는 걸 가지고 사람 처벌하고 인권을 탄압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조국 장관 이 때문에 이제 드디어 국민들도 진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언론 보도를 가만히 보니까 기자들이 지금 좀 달라지고 있구나. 정신을 차리고 있구나. 이 기록이 남으니까 방송을 했던 신문으로 기사를 썼던 이제 영혼이 남으니까 기자의 정신에 맞게 써야 되고 이것은 아마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이렇게 허위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뭐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처벌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어떤 보도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뭐든지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뭐 최근에 보니까 또 뭐 바로 오늘인가요? 대통령께서 뭐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한다는 보도가 공식적으로 법무부에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어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많이 건강이 안 좋다는 소문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는데 혹시 뭐 우 기자님 조금 더 잘 아세요? 아니 대통령 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그 최근에 그 최명성 변호사가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운동도 하고 계시고 매일 그리고 감방 안에서 나름대로 약간의 몸, 그리고 요가 같은 것도 하고 계시면서, 그리고 식사도 양이 많지는 않지만은 꾸준하게 하시고 있고, 그래, 건강은 괜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하는데, 어찌가나 중요한 거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이에요. 그래서 법무부가 어찌가나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도 받고 치료를 받으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하니까 저는 막 추석 선물로 생각하고 일단 그거는 그거대로 보면서 그 대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다음 주부터 제가 자세히 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을 병원에 입원시키느냐 하는 그런 의미들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전번에 이렇게 우자가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대통령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형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그래서 본인은 대통령에게 그런 정지 신청을 할 자격이 있다. 그렇게 이제 좀 하시던데 다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겁니까? 지금 유일하게 자격이 있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하나가 유영하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가 먼저 형집행 정지 신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받아들여가지고 검사 두 사람이 서울구치소 가서 확인까지 했고 물론 그 기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데 제가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로 자격이 없으면은 그게 이제 대리인인데 대통령의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위임장이 없으니까 자격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저는 자격이 있는 걸로 자격이 있는 근거는 제가 하는 겁니까? 자격이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말씀 못 드리고 일반 국민들은 신청을 못 한단 말이죠. 못 하죠. 대리인이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관계인 본인이나 관계인이기 때문에 사건 관계인. 그래서 할 수 없는데 일단은 저는 대통령께서 일시적으로 병원에서 이래 요양이랄까 이런 게 아니고 내곡동 집에 가서 편안하게 계시면서 재판 받으시고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그런 상태까지 가야 된다. 그러려면은 형집행 정지가 필요하니까 제가 다시 제출할 겁니다. 형집행 정지. 중요한 거는 결국은 명분입니다. 검사들도 봤을 때 이건 명분이 맞다. 그리고 국민들도 봤을 때 이런 명분이면은 형집행 정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을 상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특정 세력이 아니고 국민들이 국민들의 스스로 이런 상태라면 당연히 형집행 정지를 해야 된다. 증거인멸도 없고 도주 의뢰도 없는데 왜 내곡동에서 편안하게 계시면서 언제든지 재판받고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을 기록을 남겨야죠. 저도 남기지만 이제 앞으로 진행되면서 이게 전 국민이 알게끔. 근데 제가 이제 퇴임 후에 대구와 경북을 많이 오가면서 여러 사람들 여론을 듣는데 이런 이야기요. 대통령이 2017년 3월 말에 구속이 돼서 지금 2년 6개월이 됐다. 돈 한 푼 안 먹은 사람을 2년 6개월 하는 게 맞느냐. 전직 대통령 예를 들어서 전두환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알기로 수천억을 먹은 사람도 2년 채우지 않았는데 한 푼도 안 먹은 사람을 2년 6개월 넘게 한다? 상식적으로 이게 맞느냐라고 다이렉트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그게 지금 국민 여론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전부 다가 대통령은 소통 불통에다가 대통령 무식해가 최선의가 다 했다. 그렇죠. 그렇게 국민들이 믿고 있다가 이제는 아니다 하는 걸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완전히 대한민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지금 바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많이 질문을 받는데 대통령이 행정 능력이 그렇게 최선이 다했다 하는데 그 사실이라고 저한테 사람이 많아요. 잘하실 겁니까? 내가 알기로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다. 내 분야를 예를 들어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농업이나 식품이나 수출이나 여러 가지 분야를 들어서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공직 행사나 또는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일에서 만나시면 여러 가지 꼬치꼬치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다고 하면은 그러냐고 최순실이가 다 했다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잘못된 이야기니까 그걸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되선 이후에 우리가 해외 정상 그 모임을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5개국어 다 하시고 외국 정상회담 하면은 항상 웃으시면서 화제의 중심입니다. 많은 분들하고. 지금 이 정권의 대통령 보세요. 항상 외톨이 아닙니까? 사진 찍는데도 못 가고. 지난번에 시간 놓쳐가지고 또 사진 못 찍었다고. 국격이에요. 결국 저도 이 재판을 보면서 저도 전혀 박근혜 대통령을 모르다가 재판을 보면서 쭉 볼 때 참 절제에 있는 분이고 품위가 있구나. 법정에서도 그걸 유지하고 계시는구나. 본인이 언제든지 아프면 병원 갈 수 있는데도 딱 지금 버티고 계시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안타까운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조기에 석방되어서 그렇죠. 일단 재판이 있다면 형집행 정지가 되어 일단 계시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아가지고 그리고 무죄가 되면서 그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어차피 이미 지나간 2년 6개월 이상을 저렇게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좀 엄중함을 좀 알아야 되겠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오늘 뭐 예. 제가 혼자 하다가 나와주셔서 상당히 아니, 우리 감사합니다. 우 기자께서 이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더 이렇게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또 이 방송으로 하는 것, 유튜브로 하는 것보다 이 책을 보니까 화면, 장면이 이렇게 쫙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 그래서 뭐 격려금 오늘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